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 2020년 계속 뒷걸음치다가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속히 국내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힘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대선을 엿새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로 전격 단일화했습니다. 양측은 국민통합정부를 꾸리겠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역사와 국민을 믿고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며 지지층 총결집을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대선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 지정 시간에, PCR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유권자는 정규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8일째 이어진 러시아의 공격으로 민간인 약 2천 명이 숨지고 100만 명이 해외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이딴 제재 강화로 세계 경제도 타격이 미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민통합정부를 꾸리기 위해 선거 직후에 서둘러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원팀이 되어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늦어서 죄송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협의하고 선거 직후 합당을 추진하기로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보다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한 안 후보. 평소 소신인 다당제를 포기하는 거냐는 질문엔 공동정부를 꾸려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입니다. 지금의 이런 소선거구제로는 거대 양당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윤석열 후보는 동의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후보도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정책 개혁을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안 후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준석 대표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합당이 무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저희가 단일화를 하고도 합당까지 이르지 못했던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는 꼭 합당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입장이었고, 안 후보는 발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손을 맞잡았지만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등 여러 변수가 놓여 있어 합당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결렬을 선언하고 폭로전까지 빚었던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사전투표를 꼭 하루 앞두고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도 또 철수했다는 불명예를 썼는데 사실상 1대1 구도가 된 대선 레이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결렬 선언의 폭로전까지 말도 탈도 많았던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마침표가 찍힌 건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남기고서였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자 안철수 후보 지인인 성광재 교수 자택에서 심야 회동이 성사됐고 두 후보가 2시간 반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조금 늦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확실하게 더 끝까지. 본투표에 쓰일 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났지만 현장에서 바로 출력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안 후보 사퇴 표시가 이뤄집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박빙 구도 속에 막판 표심에 미칠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표가 더 오느냐,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넘어오느냐라는 그런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큰 민심이 더 확고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가리라고 믿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또다시 철수했다는 오명은 지게 됐지만 정권 교체 무산의 책임이나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위험은 덜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의 길을 가시면서 늘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 이제 민심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외면할 수는 없었고,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현 단계에서 가장 큰 명분이 아니었는가. 국민의힘의 집권 플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양측은 일단 눈앞의 대선 승리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은 아꼈는데 안 후보가 인수위원장이나 국무총리직을 맡아 직접 국정 파트너로 나서거나 합당 후 이준석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는 방안, 6월 지방선거 출마 등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제 당 합당이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의 어쨌든 역할 등으로 어떻게 같이 나갈까는 선거 이후의 당의 역할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당권에 도전하실 수 있고. 국민의힘은 극적인 단일화 성사로 정권 교체 표심을 더욱 결집해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또 다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유불리 예측이 섣부른 만큼 치열한 대결은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도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며 담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급조된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지지층 총결집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야권 단일화 성사 소식에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처음으로 유세도중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굳은 표정을 숨기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선까지 24시간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결렬 선언까지 했던 두 후보 간 갈등이 조정된 과정부터 뜻을 모으게 된 대의가 뭔지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는 급조 단일화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리어 이재명 후보를 찍기 주저했던 유권자와 야권 단일화 과정에 적대심을 품은 중도, 부동층이 이 후보에게 결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안 후보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며 정권 교체 여론에 맞선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단일화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결집이 돼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갈 이재명을 우리 공유해서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견을 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원적 민주주의라면서 기득권 양당 정치 교체를 바란다면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과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습니다.
막판 이딴 단일화로 양강 후보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진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표심의 향방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가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에 두는 시력 차이는 각각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 후보가 군입대를 갈 때는 0.7 차이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면제받았는데도 검사 임용에서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서 병역 면제 당시 검사 결과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 후보가 직접 제출한 안과 진단서 역시 부동시 확인에 적합한 조절마비 굴절 검사가 아닌 자동 굴절 검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도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세브란스 병원 조절마비 굴절 검사 진단서는 과거 청와대의 검증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청문회 당시 민주당이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천적인 눈질환인 부동시는 굴절율 검사 기계를 이용해 정밀하게 확인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 시력 검사로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권 교체, 두 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문가들 중에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뽑을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이미 거의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제 거의 2만 통 정도 문자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러고도 같은 협상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의 정말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국 기업인데 외국에
이번에는 절대 안 철수한다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결국 자신의 정치 인생 11년 동안의 4번째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안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안 후보의 팬카페와 국민의당 게시판에는 안철수 지지 평생 철수한다. 10년을 조롱받으며 안철수 지키기에 애써온 지지자들에게 이건 배신이라는 글처럼 일부 격앙된 반응도 눈에 띄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안 후보가 불과 나흘 전 단일화의 선을 긋고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를 언급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데다 공식 SNS엔 이렇게 오늘 서울 지역 집중 유세 일정까지 올라와 있어 일부 지지자들은 배신감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투표를 한 제외 유권자들은 16시간을 운전해 투표하고 왔더니 무효표가 됐다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고 제외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뒤엔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만들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치적 앙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도 관심인데요. 그동안 이 대표는 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가는 것으로 패배자의 언어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 위 손오공 사진과 함께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안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당 내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3.1절 행사에서는 안 후보가 싸늘한 표정으로 이 대표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죠. 하지만 단일화 발표 이후 두 사람 모두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이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모욕적이랄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예, 아마 안철수 대표께서 바른미래당 때 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의 갈등 속에서 아마 언젠간 저에게 속 터놓고 하실 말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저는 여유를 갖고 봅니다 항상.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흡수합당 형식이라면서 당 이름을 바꾸거나 당권을 조율할 생각은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단일화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식 맨 처음에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뒤통수, 예. 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거래는 끝났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건 안철수 후보가 최소한 진정성 있게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마 수십 번도 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완주하겠다는. 유세차 사고로 숨진 고인의 유지까지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아시다시피 호남에 가서는 보수정당과 통합한 거 후회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무능한 후보 찍었다가 1년 뒤에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날도 아니었고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TV 토론 과정에서도 마치 대국민 선언하듯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결렬됐다고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단일화를 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만 단일화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신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단일화를 합니다라고 하는 두 후보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며칠 전까지는 여론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여론조사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제 결심에 따라서 실망한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만남은 누가 제안하셨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그게 토론 전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토론 후에 이루어진 건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네.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안 의원님이나 저나 서로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는 TV 토론 끝나자마자 바로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종합하면 TV 토론 때 막 싸웠는데 나가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저쪽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서로 계속 연락이 주고받고 있어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만나는 걸로 돼 있다. 그 얘기는 결국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언론에서는 극적인 단일화, 뭐 심야에 이루어지는 회동,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닙니다. 예. 일종의 이제 겉으로는 극적인 단일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제 한창 토론회 하는 시간 동안에 오후 9시, 밤 9시에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두 사람이 잠깐 만나가지고 어떻게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주 일요일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가 결렬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단일화 책임을 안철수 후보한테 떠넘긴 거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이 됐고 예. 토론회 당일날도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후보는 그 가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어제 토론을 보면서 제가 한 분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넥타이 색깔이 똑같아. 양복도 거의 똑같네. 안철수 후보는 왜 공격을 하지 않지, 윤석열 후보를? 그 전 토론회 때는 굉장히 날석에 공격했는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바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새벽에 만났다고 하는 것도 기존의 단일한 이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근데 그것 자체의 모양새가 그동안 해놓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모양을 만들지 않으면은 뭔가 단일화가 그냥 야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극적으로 단일화 합의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을 뿐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단일화에 왜 그러면 합의했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뭐 우리 차가 가려면 기름이 필요한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판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더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였거든요. 예. 기세가 오히려 이준석 대표도 기세가 밀리는 분위기였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후보의 무능력이 오히려 도드라지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대장동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계속 경제 민생을 강조했던 게 부동층한테 어느 정도 먹히기 시작했고 좀 열세에 있던 지지율이 거의 초박빙까지 올라갔던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는 여연 조사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오다 보니까 격차가 거의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기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되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차가 가야 되는데 기름도 다 떨어져가지고 선거 비용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단일화라는 압박도 많죠. 삐걱삐걱 차에서는 고장나는 소리 들리죠. 그럴 때 윤석열 후보가 차 몰고 가가지고 타라고 하니까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쿨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주장하시던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끝나버렸는데. 그거는 명백한 거짓이죠. 왜냐하면 사실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론조사 결과 공개했습니까? 예. 공개 안 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 할 수 있어요. 예. 공표를 못할 뿐이지. 그러면 지난번에도 공표하지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합의만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론조사에서 후보 단일화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후보와 당 입장에서는 지금 쭉 배경 설명이 됐지만
찍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재외 국민투표에서 이미 차로 몇 시간을 달려가서 찍은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두 후보의 공약이 있는데 안 후보의 공약도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으로 보고 찍어야 되는지, 안 후보의 공약은 다 폐기되는 건지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게 단일화 효과가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정치가 수학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수학과 수학은 계산하면 되지만 정치는 계산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계산으로는. 예. 그러니까 1%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한 5%나 10% 효과가 나타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계산기를 두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늘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울림을 주고 공감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단일화 과정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단일화하는 거 그렇게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른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 지지율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더하면 뭐 이건 필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과연 그런 효과로 이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뭐 앞서도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반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지지층이. 이 얘기는 기존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거나 그 지지율에 포함되어 있던 유권자가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도 상당 부분 넘어갈 수 있다. 이거는 단일화가 꼭 필승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유권자 중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층하고 진보층은 결집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결집되지 않은 사람들, 유권자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5%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2030 젊은 세대나 또 이제 여성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나 반감이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과연 이런 단일화가 온당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론조사가 공표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를 보겠지만 이제 공표가 중지됐으니까 뭐 투표 끝나고 나서 봐야겠군요. 그런데 벌써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뭘로 보상을 받게 될 거다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당에서 대표가 되는 얘기도 나오고 바깥에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밑에 자리를 갖다가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안 대표를 깎아내리고 있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합당을 한다거나 하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하면 있죠 뭐. 아니요, 단일화 아무 효과 없다. 단일화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그동안에 단일화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 냈잖아요. 안철수 후보 조롱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단일화 협상 한번 봐보세요. 저쪽에서는 선대본부장이 나왔잖아요. 이태규 선대본부장. 근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 최측근, 뭐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준석 대표와 늘 부딪히던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은 당대표 패싱한 거 아닙니까? 또 다시 패싱 당한 거예요.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패싱 당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어요,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면은 그럼 안철수 후보랑 공동정부 만드는데 그냥 국민의힘이라고는 당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통합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흡수통합이라고 말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당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일 텐데 그리고 이번에 단일화 결렬될 뻔했다고 하는 책임론도 있는 상황인데 존재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은 멋지게 아마 당명도 바꾸고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동정부를 만들어가는 구상들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이잖아요.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국민의힘은 아마 제가 볼 때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사퇴를 하니까 후보가 아니겠습니다만 좀 있으면 국민의힘과의 계속 협상을 하는데 합의할 때 그렇게 합의를 안 했는데라고 하면 또 황당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생길지는 또 두고 봐야겠군요. 민주당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좀 들어보죠. 예.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일각의 보도에서는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자리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관심 가는 거는 이면 합의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틀림없이 이걸로 합시다라고 콕 집어서 약속한 게 있을까요? 그 약속 없이 어떻게 약속 없이 어떻게? 예, 그냥 단일화할 수 없잖아요.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가 저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비싼 안철수 기름을 넣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가 필요했을 거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사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비전, 철학 공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미래에 관한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자의 의사를 묻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국민이 선택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철수하더라도 철수의 명분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예. 계속 철수를 해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면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의 카드를 내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이제 단일화 기자회견을 할 때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노력을 행정적으로 행정 분야에서 발휘해 본 적이 없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이렇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다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책임 총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당대표는 해봤지만 행정 책임자는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실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임총리제 그리고 과학강국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분야와 관련돼 있는 장관 추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제안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당대당 통합에서 지방선거 지분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더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차기 대선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었을 거고 뭐 상상의 범위는 거기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어느 선까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었을지는 뭐 봐야지 알겠죠. 아니요. 그렇죠. 공개를 안 할 테니까 알 수는 예. 없겠죠. 뭐 조금씩 나중에 이제 드러날 수도 있고 일단 문제는 대선입니다. 자, 마지막 TV 토론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아주 거친 설전을 벌여갖고 도대체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토론인데 국민이 관심 가는 거는 어디로 가고 다 대장동 뭐 아니면 네거티브만 잔뜩 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한번 좀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같이 얘기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게 하자니까요.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네, 대답 없이 끝나는데 이 공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다른 정책 토론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뭐 윤석열 후보의 회심의 카드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부분이 대장동 특검 동의하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는데 아니 그동안에 계속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특검 하자고 했잖아요. 동의한다는 얘기를 왜 못했을까? 왜 안 했을까? 그리고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대장동 특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사이에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전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봤고 토론 어제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뭐 드레스 코드 제가 말씀드렸고 안철수 후보의 태도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미 거기에서 이 독특한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미 좀 들떠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자신감도 붙어 있었고. 근데 대장동 특검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대장동 특검 받을 생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날카롭게 막 덤벼들면서 동의하냐고 물어봤을 때 동의한다는 말을 안 꺼낸 이유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 양당이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고 대장동 특검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을 더 몰아세우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그 의문은 풀지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토론 현장은 그랬지만 국회에서는 부동신 문제와 이재명 후보의 전과 기록 문제 가지고 계속 그동안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었습니다. 윤 후보의 검사 임용 기록 자료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된 건지 아니면 의혹이 남은 건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1982년도에 윤석열 후보가 그 병무청에 가가지고 신체 검사 받을 때 병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었거든요. 0.7.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사이에 신체 검사를 또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을 기회가 있고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검사 임명했던 1994년도 그리고 또 다시 변호사가 됐다가 다시 또 검사로 재임명됐잖아요. 그 재임명됐던 게 2002년. 예. 그거는 검찰이 그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고 그걸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여야 법사위원들이 그럼 한꺼번에 같이 가서 보자. 기록을 열람하자. 그래서 열람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시가 눈의 좌우 굴절률이 달라가지고 시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굴절률 검사까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검사를 할 때는 굴절률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0.7의 시력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검사 임명할 때는 0.2, 0.3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굴절률을 검사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시력이 나빠지는 방향으로는 가도 어떻게 시력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안경 쓰지만 과거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경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눈이 좋아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좋아진 기록을 통해 가지고 볼 때 추정해 보면 어느 한쪽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 신체 검사를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982년도에 그때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부동시가 날 수 있도록 한 뭔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냐 가지고 아직도 뭐 공방이 오고 갑니다만은 대개는 그동안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판단인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법칙은 이미 깨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가 분산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원래 예전에는 민주당이
사전투표가 높으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그건 이미 깨졌다라고 하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미크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년층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걸 우려해서 또 확진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표장으로 잘 가지 않으면 어쩌나 자기 지지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에 분노한 원래 진보 성향을 갖고 있었던 지지층이 좀 바로 지금 야권 단일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대거 투표장으로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 이제 탄핵 때 있었을 때 대선 사전 투표율이 06%였습니다. 26% 조금 넘었고요. 본 투표율이 77%였어요. 근데 그걸 다 뭐 떠나서 정책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더라도 탄핵 이후에 촛불을 들었을 때 사전 투표율이 26%였는데 이번에 지금 오미크론 상황에서 26% 정도 나오거나 그걸 넘는 만약에 사전 투표율이 나온다. 그럼 뭔가 거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 그리고 노년층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지지층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아니면은 분노한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젊은 세대는 공정한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니까요. 그런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화가 나서 오히려 더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여론으로 반영이 된 것인가? 이것도 사실 예측 불허인 것 같아요. 이번 대선판을 예측 불허 대선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집은 하는데 정권 교체로 결집을 하느냐 아니다. 국민의힘에 맡기기는 그렇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집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 26%를 기억하시고 과연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녹취록이 언론과 여야 대선 후보 측을 통해 경쟁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에 법원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재현 대법관.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정치 공세까지 가해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조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알지도 못하고 고급 빌라나 아파트를 받았다는 의혹은 더더군다나 사실이 아니라며 가족까지 포함해 거주지 관련 자료까지 공개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녹취록에 언급된 또 다른 인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론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며 녹취록 내용은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록엔 법조인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물도 여럿 등장하는데 구체적 맥락을 알 수 없게 그 내용이 조각조각 보도되면서 의혹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여야도 녹취록 내용을 선별적으로 골라 표심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또다시 녹취록이 소환됐습니다. 덮은 증거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발언 당사자나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인사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녹취록이 정쟁 도구로 변질하면서 그 신빙성은 점점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수사 초기 주요 단서로 쓰인 녹취록이지만 막상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선 아직 정식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녹취록이 나도는 상황에
급기야 재판부도 나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공방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고 재판부도 언론을 잘 보지는 않지만 사고나 관리 소홀로 녹취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검찰과 변호인 모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정에서 녹취록의 증명력이 가려지기도 전에 장외 공방에 불이 붙으면서 녹취록을 기반으로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검찰로선 부담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절 휴일 효과가 반영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조금 줄었지만 이달 중순쯤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완화 수준과 적용 시점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2만여 명 줄어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2배, 2주 전과는 2.1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3.7배 많지만 매주 2배씩 급증하던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어저께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3월 1일에 그 휴일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조만간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800명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며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현행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 거리두기를 사적 모임 8명, 영업시간 밤 11시로 또는 6명 밤 12시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여러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이틀 동안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유행 추이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방역 대책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행 정점 이전에 방역 완화 신호를 주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는 13일까지인 기존 거리 두기의 조기 완화를 시사한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큰 전파력을 고려하면 거리 두기 강화로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치명률이 델타의 4분의 1 정도로 낮은 데다 3차 접종을 마쳤다면 계절 독감 수준에 불과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치명률이 낮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리 두기 조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 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방역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특성에는 동의하지만 방역 완화를 꺼내들 시점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파고를 먼저 겪은 해외 사례를 봐도 유행 정점이 지나 방역을 풀었다며 정점 전 완화 신호를 주는 건 성급하다는 겁니다. 급증 추세는 둔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기에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시기에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통제 불가능한 숫자까지도 유행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무엇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피해 최소화 전략에도 지금 방역 완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700명대 중환자 규모에도 의료 현장은 벅찬 상황이라며 20만 명대 확진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완화하는 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점의 수준을 너무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상황을 피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료진들이나 병원이나 지금 너무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매일 100명씩 나오는데 평상시에 본인이 진료를 하던 의료인과 만나서 진료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팩스로비드 같은 경우를 병동이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충분히 준비한 후에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대선을 앞둔 정치 방역이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점이 지난 이후 유행 추이와 위중증 환자 규모를 살피며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라도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를 가도록 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돼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선거일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사전투표는 오후 6시 전에, 대선 당일 투표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가능합니다.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로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에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해도 의료기관에 확진 통지 문자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확진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같은 시간에 투표하게 됩니다. 최근 PCR 검사를 받은 사람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데다 결과 통보마저 늦어지고 있어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투표소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지금 85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리가 다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검체를 채취하고 한 12시간 정도면은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지역사회에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역시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합니다. 때문에 투표가 확진자가 폭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여야 후보 모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동료에 여념이 없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도 여전히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전투표는 위험합니다. 네.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죠. 그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 결국 선관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선거법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자유선거를,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기반해서 그리고 실제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이 많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일, 일간지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좌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국민의힘 대선 뭐 경선 과정에서도 이 이슈를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비밀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전 투표 용지는 불법 도장이 또 날인이 돼 있다. 그리고 QR 코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중 투표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조작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평가가 끝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가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금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이래서 결국 소송도 걸었고 대법원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2020년도에 4.15 총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굉장히 좀 아깝게 낙선을 하긴 했습니다. 한 2,800여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표를 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선거 투표 용지 자체가 조작됐다, 위조됐다 이런 네. 주장을 폈었는데 그 당시에 민 전 의원이 폈던 대표적인 주장이 QR코드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QR코드는 사전투표에 이제 그 식별 장치로서 장착이 되는 건데 사전투표는 본인 선거구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식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선관위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명, 선거구명, 그리고 관할 선관위명, 일련 번호를 이 바코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 전 의원의 주장은 이게 이중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일련 번호가 이중으로 날인되기도 하고 또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대법원도 재검표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민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QR코드에는 이 선거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네. 찍힌 거다. 그다음에 어느 선거구에 어느 투표소 거다. 그 선거표에 관한 얘기지 누구가 누구를 찍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 그럴 수도 없고 헌법에 뭐 이 투표라는 거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허용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것도 대법원 재판부가 다 허위 사실로 확인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는 조작 위험이 있다. 조작하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은 온라인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옮기거나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사실 이건 대단히 좀 처벌 수위도 높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의 자유 방해죄라는 것은 실제로 중앙 선관위 등등에서는 이 말을 믿은 유권자들이 항의를 하느라고 굉장히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 임시 뭐 사무소 등에는 항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 공정한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예. 이 선거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하게도 이게 위계, 위력 중에 이 업무방해는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네. 근데 지금 선관위의 주장은 이게 국민을 기만해서 이 속임수로 우리들의 업무,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 사무 업무를 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방해에도 해당한다. 그 공정한 공무회를 집행을 방해하는 부분에도 해당한다라는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는 사전 투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재외국민투표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갖다 찍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찍은 다음에 또 어딘가에 네. 또 올리거나 이런 행위도 있었는데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한번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을 촬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투표소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 투표소 밖에서는 이를테면 뭐 표지판이나 나와서 여기가 어느 선거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곳 앞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렇다면 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될까? 이 예. 부분은 됩니다. 사실 뭐 1번 후보, 2번 후보 본인이 지지했던 어떤 후보의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기하는 것까지는 되고요. 당연하게도 안에서 이게 내부에서 투표를 비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뭐 소리 나지 않는 앱을 깐 그런 휴대전화 등등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가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촬영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아는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하는 부분 또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이게 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로 평가받는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투표장에서의 기표와 관련된 것 말고도 일반인들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어떤 법원 판결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일반 유권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교사 등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은 선거운동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사분 같은 경우에 본인의 개인 SNS에
기사를 그냥 공유를 한 겁니다. 이게 제3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했는데 이게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비판조의 논조를 가진 그런 기사들을 한 6, 7차례 게시를 합니다. 네. 일부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그냥 기사를 그냥 원본 형태로 볼 수 있게 한 경우, 이 경우 사실 본인이 교사라는 직책 때문에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사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이게 횟수 등을 봤을 때 이게 저장용으로 기사를 아마 그 링크를 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된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르게 굉장히 다수의 이 링크를 걸었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 올리면서 정파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네. 인정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벽보가 많이 부착이 돼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훼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 커터칼로 일부 벽보를 훼손한 이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단톡방에서 뭐 서로들 지지하는 후보를 얘기하면서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폐쇄적으로들 보던 사람들끼리의 네. 문제인데 배달 앱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배달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식당 주인분한테 요청 사항을 적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포크나 뭐 젓가락 등은 따로 넣어주지 않아도 된다. 뭐 아기가 있으니 배를 누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사항을 적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뭐 자영업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고객들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올리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야? 라는 어떤 의문점이 제기된 건데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일단 선거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인터넷 게시판이나 본인이 이런 배달 앱을 통해서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말들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당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위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뭐 가가고 방문을 한다든지 후보의 비방을 하는 그런 사실 적시를 하면은 뭐 후보자 비방죄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적정한 선을 유지하신다면 예, 선거의 자유는 많이 보장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뒤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주택가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민간 지역을 공격하는 이른바 나치 전술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형 아파트. 미사일 한 발이 날아들어 아파트 한쪽을 그대로 직격합니다. 아파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В зале нам удалось спастись, мы были на кухне, повезло, прямое попадание в зал. У жены со старшим сломаны ноги, открытые переломы, младший увели спасатели куда-то, я его сейчас разыскиваю.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아파트 단지 위로 포탄이 잇따라 터지고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포탄이 떨어진 주택가는 무너지고 부서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도 러시아군이 주택가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Эт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сле обстрела района Кирова, обычного район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주택가를 공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른바 나치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판단입니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정신적으로 민감한 장소를 공격해서 주민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Противник працює по місту, причому не вибірково тяжелими реактивними системами залпового вогню, авіацією, тому що я так розумію, що поставлене завдання психологічно зламати Харків.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군의 주택가 공격은 미리 계획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지역 공격과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사용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이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시리아 내전 초기 100만 명이 빠져나오는데 석 달이 걸린 것에 비하면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포성을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기차역이 붐빕니다. 여행이면 좋으련만 피란길 나서는 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Люди должны бросать свои дома и все, что у них есть, и я не знаю, но это на самом-то деле ужасно, потому что, я хотела жить в мире, и я думала, что у нас все хорошо, а одним днем получается все. 어렵사리 열차에 올라타서도 눈물은 감출 수 없습니다. 아이 때문에 열차에 오른 엄마는 남은이 걱정에 온전히 떠날 수도 없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я разрываюсь, я должна увезти ребенка в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ловина души остается с теми, кто остался в Днепропетровске. 러시아 침공 일주일 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은 무려 100만 명. 유엔 난민기구는 전체 인구의 2%가 넘는 10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며 금세기 들어 전례 없는 엑소더스라고 평가했습니다. 560만 난민이 발생했던 시리아 내전 초기 100만 명 탈출에 석 달 정도가 걸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난민이 최대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난민 1,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피난민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5개 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인데 특히 폴란드에만 5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다행히 난민에게 호의적이어서 폴란드가 150만 명, 루마니아가 50만 명의 난민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EU도 입국 비자가 없는 난민들에게 3년간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친절한 이웃도 헤어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The war zone and they feel safe, but on the other hand, you can also see that they suffer from leaving their fathers there, for example, because men are not allowed to leave country. YTN 기정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 푸셰미실에서는 우크라이나 모습이 직접 보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도시에서 겨우 다시 만난 가족들은 눈물의 상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동은 특파원입니다. 카메라로 저 멀리 비추자 메디카 검문소 주변에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이 보입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정교회 건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 푸셰미실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뒤에 보이는 언덕 너머로 우크라이나 지역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의 직선 거리가 채 10km도 되지 않는 가까운 도시.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도 바로 푸셰미실입니다. 푸셰미실에 있는 기차역은 피난민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합니다. 역 안에서는 식료품을 나눠주고 역 밖에는 옷가지나 생필품을 쌓아두고 가져가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줄 인형이나 작은 신발 등도 눈에 띕니다. 푸셰미실 중앙역에서는 멀고 힘든 일을 거쳐 다시 만나게 된 가족들도 여럿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겨우 만난 가족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립니다. 자신을 찾아올 우크라이나 친구와 그 가족을 기다리는 폴란드 시민도 있습니다. Artem Koba is father. Okay, it's a father, my friends. So this is another family.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시민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폴란드로 넘어온 피난민들과는 다른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내부 균열이 심각해 지진 등으로 무너질 경우 방사능 유출로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해결료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오염수는 계속 늘게 된다며 해양 방류를 포함한 일본 정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1년 수소 폭발이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내부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진 구조물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납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밝힌 폐로 작업 기간 40여 년 동안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있는지입니다. 地震で崩れてしまうと大惨事になってしまいます。燃料棒1本だけでもですね、100メートル離れていても遮蔽がなければですね、そこに数時間いれば致死量の放射線を浴びるくらいなわけです。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도 폐로가 진행되는 기간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찌꺼기에 닿은 냉각수와 지하수 등이 결국 오염수가 되는데 이 찌꺼기를 언제 다 빼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 1000톤에 가까운 찌꺼기 중 지금 로봇팔을 이용해 꺼내려는 것은 1g 수준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상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すぐに限界に達してしまうと、せいぜい一番手の届きやすいところのサンプルをちょっと取って終わってしまうだろうと、全くこの価値のない活動だと。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계속 늘어날 오염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성 없는 계획을 고수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방류를 포함해 폐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s a fantasy approach to trying to basically discover that this thing doesn't exist. It clearly exists as an enormous problem, and the people of Japan need to be told the truth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the 그린피스는 안전한 처리 계획을 세울 때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육상 보관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응해 왔는데 소재 부품 장비 대일 의존도 2년 사이에 상당히 분발했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이걸 일본 측의 반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100대 핵심 품목만 놓고 보면은 31에서 25로 더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세부 품목별로 내용을 밝혀봐라. 진짜 그만큼 줄었나. 그러나 우리 입장은 산업 기밀이라 안 된다. 첨단 기술에 무기를 만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예민한 내용들이 많아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이 직접 규제를 가했던 핵심 3대 품목 중에 불화수소가 있는데 이거는 통계가 확실하게 잡힙니다. 불화수소를 보면은 66% 수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반박이 없습니다. 또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에 두 번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를 보면은 벨기에제를 사와서 대일 의존도가 이제는 50%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일본은 벨기에 제품 그거 일본 JSR 자회사에서 만든 거야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일본과 벨기에가 합작법인을 세웠는데 거기서 만든 걸 벨기에 쪽에서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정치적으로 간섭을 못하게 벨기에로 돌아서 우회 수입의 방법을 쓴 거죠. 그 다음은 브라 폴리미드가 있습니다. 브라 폴리미드는 일본 수입이 없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일본은 어차피 조금밖에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일본산 브라 폴리미드는 이제 우리가 수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사왔는지 무역 통계상에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 불가능한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밀도 많고 어쨌든 아직도 일본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20몇 %면 상당히 큽니다. 꾸준히 연구하고 투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일본도 사정은 딱합니다. 보십시오. 저쪽에 N으로 표시된 게 니케이 쪽에서 나름대로 분류한 한일 간의 주요 기업 반도체 매출이고요. 이거는 제가 전체 매출, 그 기업의 전체 매출을 따진 겁니다.
반도체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10조 할 때 N입니다. SK 하이닉스 3조, 2조, 키옥시아 홀딩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바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름을 바꿨죠. 1조입니다. 저게 일본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밀리고 있나 보시죠. 또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매출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앞서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걸 누가 사줄 건데 결국은 한국한테 팔아야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기업의 존재감이 매우 크죠. 일본은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아주 흥미로운 논평을 하나 썼길래 발견해서 소개합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간과한 채 정치 대립만 계속하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큰 대가가 치러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 대선 이후에도 이러한 대일 강경책은 계속 이어질 건가? 라고 묻고 있더군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성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경찰이 가해자 석방 이후 추가 범행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밤 서울 구로동에서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 김모 씨가 과거 연인이던 조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폭행했던 조 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돼 풀려나자 곧바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제법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경찰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책은 스토킹 가해자가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반드시 피해자 안전조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에선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전담 순찰반을 배치해 112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에겐 가해자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고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거나 출퇴근길 동행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겐 문자나 전화로 피해자의 안전을 또다시 위협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적발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까지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뒤 사후에 심사위원회를 열도록 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9배 넘게 증가했지만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스토킹이 중범죄란 인식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택가 노상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50대 부부를 숨지게 간 3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어머니와 함께 달아났다가 2시간쯤 뒤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가 주차장으로 뛰어갑니다. 뒤따르는 사람은 A씨 어머니. 잠시 뒤 두 사람이 탄 차량이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두 사람이 있던 곳에서는 50대 부부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A씨 모자와 부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돈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A씨와 어머니는 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지만 2시간쯤 뒤 경북 경주시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툼 도중에 A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흉기 종류가 일반적이지 않아 계획된 범행일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약간의 우발적인 부분을 좀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수사 지금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어머니를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